자, 이제 GCP 정합상 지상기준점 이게 뭔지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지상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 1, 2로 돼 있지만 이게 스텝 2, 3죠. 이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좌표와 실제 좌표 간의 기하학적 관계를 규명하는 공간 내석, 어, 좌표 변환식 구성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화소의 밝기가 결정, 강도 내삽이 되겠어요. 이 부분부터 먼저 할게요. 어, 기하학적인 관계 규명하는 거, 좌표 변환식 구성하는 그 부분. 어, 그 부분부터 하기에 앞서서 이 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공간 내삽 같은 경우에는 GCP상을 이용해서 결과 영상의 모든 화소 XY가 보정 전의 입력 영상 화소로부터 실제 위치를 가지도록 하는 작업.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죠. 요렇게 하는 작업을 이제 공간 내삽이라고 하고, 강도 내삽이라는 거는 공간 내삽 과정에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정수값을 갖지 않는 그런 좌표, 그런 좌표에 대해서 소수점으로 표현된 좌표에 대해서 밝기값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에 대한 고민이 이제 강도 내삽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더 볼까요? 자, 기하 보정 절차에서 이제 공간 내삽 부분부터 하면 이 수학적 모델식을 결정해야 된다고 먼저 얘기를 했었죠, 아까. 수학적 모델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우리는 어핀 변환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 과제, 우리 수업에서는. 어핀 변환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 어, 대표적인 좌표 변환식으로 뭐 1차 선형 변환이라고 하고요. 뭐 영상 간에 두 영상 이렇게 있을 때 두 영상 간의 XY 방향에 대한 어떤 수평 이동량과 축적, 스케일 변화, 휨, non orthogonality라고 하는데 그런 휨과 회전 요거에 대한 모든 고려가 다 가능한 어핀 변환식이에요. 이 어핀 변환식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두 영상이 있다고 했을 때 왼쪽 영상을 x-y-라고 하고 오른쪽 영상을 xy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할당을 해주냐에 따라 x-를 왼쪽으로 하고 xy를 오른쪽으로 하냐 여기 반대로 하냐 이건 전혀 상관없고 어쨌든 뭐 x-와 y- 그리고 x와 y 간의 관계를 이 6개의 파라미터, 6개의 변수로 표현하는 게 어필 변환이에요. A0, A1, A2, B0, B1, B2 요 6개의 변수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왼쪽 영상을 보정 전 영상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오른쪽을 보정 후라고 했을 때, 이 보정 전 영상의 어떤 특정 좌표, x-y-를, 보정 후인 xy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이동시켜주는 함수 f가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학적인 함수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핀 변환이다. 그래서 이 f, x-y- 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XY가 된다. 그래서 이 F가 수학적 모델식이고 여기서는 어핀 변환식을 사용할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3개, 미지수가 6개잖아요. 미지수가 6개이면 몇 개의 정합상, 몇 개의 GCP가 있으면은 이 6개의 미지수 A0부터 B2까지 6개 미지수를 다 구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합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동일한 점들을 막 찍은 그런 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영상 있을 때 자, 요 세모들끼리가 이제 첫 번째 정합상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 왼쪽 영상에선 이거의 좌표가 2,2 오른쪽에서는 뭐 3,3 예를 들면 그럼 얘를 가지고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생긴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여기서는 이 x-y-가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x-y-가 2고 오른쪽에서는 x, y가 각각 3, 3인 거죠. 그럼 이거를 요 식에 대입하면 첫 번째 x가 2니까 2는 a0 더하기 a1, x는 3이니까 3 더하기 a2, 3. 요 식 하나, 그죠? 그다음에 y-에 대해서 y-도 2니까 2는 b0 플러스 b1, 3 더하기 b2, 3. 2번. 식 두 개. 즉, 정합상 한 개 가지고 식이 두 개 나오죠. 그죠? 한 점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x라고 표현된 점. x의 좌표가 이때는 2,10이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뭐 3,6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식이 또 나올 수 있냐면 x가 2니까 2는 a0 더하기 a1 곱하기 3 더하기 a2 곱하기 6. 세 번째 식. 다음에 10은 b0 더하기 b1 곱하기 3 더하기 b2 곱하기 6. 그쵸? 4. 또 정합상 하나에 대가 또 있을 때 식이 두 개 나오고 여기 또 동그라미라는 정합상이 있을 때 얘를 가지고 5, 6 식이 6개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6개다. 그러려면은 식이 6개가 있어야 되죠. 즉 정합상으로 따지면 정합상에 몇 개 있으면 이 미지수를 구할 수 있죠? 세 쌍, 그쵸? 이 GCP 세 쌍이 있으면 이 6개의 식을 연립해서 해가 하나인 그런 값이 나오게 되고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정합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GCP 쌍을 3개가 아닌 4개, 5개, 뭐 10개 이렇게 만들면 보다 더 뭐 최하값 개념으로 더 정확한, 더 참에 가까운 이 A0부터 A1, A2, B1, B2, B1, B0, B1, B2 이렇게 6개의 이 미지수를 최소제곱법으로 계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개의 GCP 쌍이 있어야 이 어핀 변환식의 6개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그 이상 그걸 초과할 경우에는 이 최소제곱법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A0부터 B2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자, 이제 어핀 변환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제 어핀 변환식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고 미지수가 6개 그리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GCP가 최소 3쌍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 GCP는 우리가 어떻게 걔네들을 구하는지를 알았고 영상에서 어떻게 찍는지 알았고 그 점들을 가지고 연립 혹은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A0부터 A1, A2, B0, B1, B2 이 값들을 구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 어떤 값이 되겠죠? 값. 네, 값들이 돼요. 그러면은 결국 요런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X에 대한 식, 그리고 Y에 대한 식.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원래 기하 보정을 해야 되는 영상의 좌표를 우리가 이미 계산한 이 식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이 XY, 이 새로 보정할 영상의 좌표로 변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이 여기 2,3, 2,3, x-는 2, y-는 3 해서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A0, A1, A2는 이제 어떤 수학식이에요. 지금 숫자가 뭔지 몰라요. 우리 GCP로 계산했다가 가정을 해서 이 숫자를 넣어버리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 좌표. 요 x 값은 보니까 5가 나오고 y 값은 3.5가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가 5, y는 3.5.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요 5,3.5라는 이 위치에 원래 영상이 2,3
위치에 갖고 있던 바퀴값 15라는 애를 이 바퀴값을 그대로 쭉 가져가서 이 보정된 영상에 넣어주는 게 이게 이제 우리는 순방향 매핑이라고 해요. 순방향 매핑, 포워드 매핑이라고 하고 순방향 매핑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을까요? 역방향 매핑, 그죠? 역방향은 백워드, 백워드. 역방향 매핑이 있어요. 순방향 매핑과 역방향 매핑의 차이는 뭐냐? 이 어핑 변환식은 똑같은데 좌변을 그냥 XY, 즉 보정 전 원래 영상을 넣느냐 아니면은 X 다시 Y 다시는 A0 더하기 A1 X 더하기 A2 Y B0 더하기 B1 X 더하기 B2 Y 이런 식으로 좌변을 보정을 시켜야 하는 그런 영상의 좌표를 넣느냐의 차이예요. 이렇게 두 식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위쪽에서의 A1부터 A B2와 아래쪽에서 A0부터 B2의 값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이게 동일 영상에 대한 XY와 X-Y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에 A 개수들과 아래 개수들은 다를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순방향 매핑은 원시 입력 영상을 우변에 넣어서 얘를 개수와 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얻어지는 좌표에 이렇게 나온 이 위치에 원래 바퀴값을 넣어주는 거가 이제 순방향이고요. 역방향은 뭐냐? 역방향은 반대예요. 이 우리가 보정시키려고 하는 영상을 이미 미리 이런 껍데기만 만들어 놔요. 껍데기만, 좌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게 이제 어떤 밝기값을 갖게 되느냐 그거를 원영상에서 가져오는 거죠. 원영상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보정된 출력된 영상 예를 들어서 여기 몇이죠? 5,4 5,4에 대한 영상의 좌표값이 원영상에서의 좌표값이 뭔지 여기 5, 4, 5, 4 입력하고 A0부터 B2는 어떤 숫자니까 이렇게 나온 값들이 X-가 2.4 그리고 Y-가 2.7 그래서 원형상에서 2.4에 해당되는 밝기값 원형사에서 2.4, 2.7 요 위치에 해당되는 밝기값을 가져와서 여기 채워놓는 방식이 역방향 방식이에요. 두 방식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나요? 다시 한 페이지에서 표현을 해보면 순방향은 원시 입력 영상의 정확한 정수 위치의 좌표의 밝기값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보정 후 영상으로 보내버리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역방향은 미리 우리가 보정하려는 영상의 좌표만 있는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좌표, 1,1에 대한 위치가 원영상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2,1이 어딘지, 3,3이 어딘지 해서 이 밝기 값들을 가져와서 여기에다 채워놓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아 보정을 할 때는 순방향 방식을 많이 할까요? 역방향 방식을 많이 할까요? 네. 뭐, 밑에만 읽어보면 답은 나오죠? 답은 역방향 방식을 일반적으로 훨씬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순방향 방식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 영상에서의 위치가 변환했을 때 딱 정수에 안 떨어지잖아요. 요것만 보더라도 여기 위치가 5,3.5죠. 그래서 5,3.5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는 요 정확하게 각 좌표, 정수로 표현되는 이 좌표, 우리 위성 영상 표현할 때 이렇게 여기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옛날엔 요 안에다 숫자를 넣었지만 지금은 요 꼭지점에 숫자가 있다고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요 꼭지점에 해당되는 그 화속 값을 가져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화속 값을 알아야 되는데 원형상에서 화속 값을 가져오려면 문제가 이렇게 딱 원하는 위치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값들 중에 어떤 값을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요런 위치에다가 넣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출력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활용되기에. 그래서 순방향 매핑보다는 역방향 매핑을 많이 활용을 해요. 역방향 매핑 여러 번 얘기했듯이 미리 껍데기를 만들어 놔요. 그렇죠? 미리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보정된 영상 1,1의 위치에 어떤 화소값을 원영상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여기 5,4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와서 넣어주는 이런 역방향 방식이 훨씬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제 공간 내삽을 하게 되면 이 공간 내삽이 얼마나 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계산하는 정확도의 척도가 이 RMS라는 애예요. RMSA는 이제 한국말로는 평균 제곱근 오차,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는 거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어, 요 수업에서는 그냥 이제 요런 RMS라는 애를 가지고 기하 보정의 정확도를 평가한다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는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소 6개의 개수값이 있었잖아요. 어핀 변환이니까. 이 어핀 변환식을 가지고 이 6개의 개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어핀 변환식을 계산할 때 사용한 GCP가 있을 거고, 이 정확도 평가를 위해 남겨둔 GCP가 있어요. 그래서 GCP가 여러 점, 예를 들어서 한 10점을 찍었다, 10쌍을 찍었다 했을 때, 한 6쌍은 이 어핀 변환식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4쌍을 가지고 요 정확도 평가, RMSE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쌍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원형상, 지도 혹은 보정을 해야 할 기준이 되는 영상의 좌표와 이 어핀 변환식을 가지고 어, 보정 어핀 변환식을 가지고 보정이 된 위치에 대한 그 영상이 이제 어핀을 통해서 지도 좌표로 변환된 이 영상 간의 차의 제곱, x 좌표의 차의 제곱, y 좌표의 차의 제곱의 루트 합을 이제 RMS 에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어, 그 변환에 사용되지 않은 GCP들을 가지고 이 변환에 이 어핀 변환식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이 영상과 지도 관계를 규명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RMSE입니다. 그래서 이 RMSE는 뭐 어핀 변환식을 만들 때 쓴 GCP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얘네들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이 정확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 GCP를 그러니까 어핀 변환식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GCP를 가지고 RMSE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RMSE라는 값이 요 차잖아요. 작으면 작다. 작으면 정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RMS라는 게 있다. 이 RMS는 이 기하 보정 정확도를 표현해주는 척도고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좌표 변환식 구성, GCP를 가지고 좌표 변환식을 구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너스로 정확도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했다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소 발기값을 결정하는 내삽 과정입니다. Intensity Interpolation. 아까 역변환 매핑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근데 역변환 매핑 할 때도 정확히 화소의 중심과 일치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관을 통해서 원하는 화소의 값을 얻어내는 것이 이제 강도 내삽, 화소 발기값 결정 단계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어떤 방법이 있냐를 얘기하기 전에, 어떤 바퀴값을 생각을 하느냐? 제가 역변환이라는 걸 했을 때, 이렇게 껍데기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껍데기. 여기서부터 뭐 0,0이라고 할까요? 0,0, 1,1, 그래서 뭐, 요렇게. 모든 점에 대한 여기에 화소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밝기값이 몇이고 여기 밝기값이 몇이고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어핀 역변환을 했더니 원형상의 요 위치에 해당하게 된 거죠. 근데 요 위치 자체에는 밝기값이 없죠. 보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 밝기값 화소값이 10이고 여기서는 뭐 20이고 여기는 30, 여기는 40 이렇게 돼 있다. 할 때, 여러분이라면 정확한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밝기값을 가져오고 싶은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은, 요 네 개 중에 1번, 2번, 3번, 4번. 요 네 개의 밝기값 중에 여러분이라면 뭘 갖고 오고 싶으세요? 네. 1번? 네, 1번을 갖고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나요? 왜냐면은, 거리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렇죠? 1번이, 나머지보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4번을 선택하는 학생은 없겠죠? 뭐, 잘, 성격 이상하지 않는 이상. 가장 먼 애를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 바퀴값들의 평균을 가져오면 되지 않냐? 그것도 뭐, 할 수 있는 보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는 1번을 가져올 것 같다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1번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나머지는 이 주변의 값들의 어떤 그 평균은 아니지만, 거리를 포함한 어떤 계산을 이용해서 값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를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 밝기값을 결정하는 과정이 지금 설명한 세 번째 단계, 기하보정의 세 번째 단계, 강도 내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서 밝기값 결정, 강도 내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총 세 가지 내삽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일단 영어로 써볼게요. 첫 번째는 리얼리스트 네이버 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리니어. 세 번째는 큐빅 컨볼루션이라는 뭐 이름으로만 보면 뭐 엄청 뭐 대단한 것들처럼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리얼리스트 네이버는 한국 우리말로 하면은 최근린 내사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바이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01차 내사법, 그다음에 큐빅 컨볼루션은 뭐 입방 회선법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뭐 영어 이름이나 한국어 이름이나 한글 이름이나 뭐 매우 좀 어렵죠. 와닿지 않는 느낌인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사실 니얼리스트 네이버는 영어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니얼리스트는 가장 가까운 네이버는 뭐죠?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 뭐 그런 느낌인데 자, 어쨌든 실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화소값을 제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화소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얘와 가장 가까운 주변 4개의 화소의 화소값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관심 있는 것과 거리가 1, 뭐 1픽셀, 1 화소만큼이 될 수도 있고, 뭐 1m가 될 수도 있고, 뭐 1cm가 될 수도 있고, 거리가 어쨌든 1인 위치에 100이라는 화소 값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라는 거리의 상에서는 160이라는 화소 값이 있었고요. 그 다음 가까웠던 거는 3만큼 떨어진 거리에 180이라는 화소 값, 그리고 마지막은 4라는 거리에 240이라는 화소 값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떨어져 있을 때 요 가운데 우리가 궁금한 이 검은 점의 위치의 화소값은 어떤 값을 결정하는 게 더 가장 좋은가
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이건 아주 쉬우니까 먼저 해볼게요. 1번. 최근인 내사법, 아까 이름 그대로 가장 가까운 이웃을 할당하는 느낌의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얘기한 대로 내가 궁금한 위치에 대한 화소값은 이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치의 화소값을 그대로 할당해 준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최근인 내사법을 했을 때 여기에 할당되는 화소값은 뭘까요? 100. 그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거리를 봤더니 1, 2, 3, 4 거리 중에 1이 제일 가까워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치 화소값인 100을 그대로 할당을 해줬다. 그게 이제 최근인 내사법이고요. 바일리니어와 큐빅 컨볼루션은 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역거리 가중치라는 걸 이용해요. 역거리 가중치. 역거리 가중치라는 건 뭐냐? 얘를 쉽게 생각하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화소값에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화소값에 더 큰 가중치를 준다. 그러니까 더 작은 가중치를 준다. 그 값과 더 비슷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멀리 있는 화소값은 좀 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중치를 거리의 역으로 준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이제 바이리니어와 큐빅 컨볼루션 둘 다 동일하게 역거리 가중치법을 이용하고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 바이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4개의 위치에 대한 화소값만 이용하고요. 큐빅 컨볼루션은 가장 가까운 16개의 화소의 위치에 대한 화소값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산량에서는 이 큐빅 컨볼루션이 훨씬 많겠죠. 그리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시험 문제는 아마 뭐 이렇게 16개까지 다 고려하게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풀다가 시간이 다 갈 수 있으니까 16개를 고려하는 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4개, 바이리니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바이리니어든 큐빅 컨볼루션이든 똑같이 역거리 가중치 기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여러분들 일반적인 평균 계산하는 법은 알고 있죠?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도, 수업에서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일반적인 평균, 이 주변에 4개 있는 평균을 그대로 계산해서 요 안에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공평하지 않은 게, 거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평균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이 계산되는 값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하는 것이 역거리 가중치 평균이죠. 그래서 일반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이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일단 요 100이라는 화소값이 있죠. 이 100이라는 화소값에 대한 거리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거리에 대한 제곱을 분모로 넣어줘요. 즉 거리에 대한 제곱을 가중치가 아닌 그거의 역수를 가중치로 넣어주는 거죠. 즉 요거 가중치가 되고 두 번째 160이라는 화소값은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의 제곱은 4잖아요. 이 4의 역수인 4분의 1이 가중치로 되는 거죠. 그쵸? 4분의 1을 곱해주니까 4분의 1 가중치가 되고, 마찬가지로 180이라는 거리도 거리의 제곱을 나눠주는 가중치를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240이라는 거리도 4의 제곱을 가중치로 생각해서 4의 제곱분의 1을 가중치로 해주고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동그라미 친 얘네들이 다 가중치인데, 이렇게 가중평균을 할 때, 그냥 가중치를 곱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W, X 뭐 이렇게 시그마 하게 되면 가중치 합으로 전부 다 나눠줘야 되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가중치 합을 분모에 다 넣어줘야 그래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정확한 가중평균이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바이리니어 BL이라고 쓸게요. 바이리니어를 통해
계산되는 요 가운데 화소값이에요. 이거 한번 계산을 뭐 같이 해볼까요? 그럼 분자는 100 더하기 40 더하기 20 더하기 15가 되고요. 분모는 요 최소 공배수 9와 16의 최소 공배수인 144. 144로 미리 분모를 만들어 놓고 144분의 첫 번째는 144 더하기 두 번째는 36 더하기 세 번째는 16 더하기 네 번째는 9. 암산 잘하죠? 사실은 옆에 써 있는 거 슬쩍슬쩍 보면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거를 더 전개해주면, 더 풀어주면, 결국에는, 요 위에 다 합한 게 뭐가 되나요? 175가 되고, 그리고 144가 분자로 가고, 요 다 더해준 값, 이게 205거든요. 205가, 되니까, 175 곱하기 144를 205로 나눠준 값이 되고, 요거를 계산해보면, 123.x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122.xx일 수도 있고 123.xx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올림 하게 되면 결국 123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화소값들은 보면 알겠지만 다 정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디지털 넘버를 정수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요 바퀴값도 정수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01차 내사법으로 계산을 하면 12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100, 01차 내사법은 123, 여기 123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계산된 거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100과 제일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고, 가장 먼 240, 물론 240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값이 영향을 주긴 했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일리니어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요. 입방회선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4개뿐만 아니라 더 16개, 총 16개의 이웃값이 있어야지 계산이 돼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기값을 결정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해당 내용의 PPT를 한번 봐봅시다.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체글린 내사법 같은 경우에는 요 주변의 4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4개 중에서 내가 궁금한 이 지역에 대한 발기값을 가져올 때 뭐 애매하긴 한데 요게 제일 가까워 보이네요. 요게 발기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겠고 바일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이제 높이값을 위쪽 Y 방향으로 표시를 한 그림이에요. 높이값을 이렇게 위쪽으로 표시한 그림이고 그래서 각각의 그렇죠. 발기값을 이렇게 위로 표현을 해서 결과적으로 얘를 선형으로 연결해 준 결과와 얘를 선형으로 이어해 준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선형으로 이어졌을 때의 그 높이값, 발기값을 높이로 할당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이건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실제 계산은 이제 역거리 가중치로 해주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큐빅 컨볼루션인데 큐빅 컨볼루션은 16개죠. 요 점을 계산하기 위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16개의 점을 가지고 이 점을 결과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거래의 역가중치를 이용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실제 그 예시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영상처럼 해서. 자, 우리가 궁금한 어떤 이제 그 어핀 변환을 가지고 어떤 발기값을 역변환을 시켰더니 이 위치에 조달했다고 해요. 이거의 좌표가 1.4, 1.8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얘의 발기값을 어떤 값을 가져와서 여기에다 할당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보시면은 가장 주변의 값은 요 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8이라는 발기값인데 여기의 좌표가 1,1이 되겠고 여기가 2,1, 여기 2,2, 여기는 1,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좌표값과 그 좌표값에 대한 밝기값을 알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게 할 수 있겠죠. 최근의 내사법은 이미 계산이 됐죠. 제일 가까운 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이 거리를 다 계산해 보면 되죠. 이 거리들. 거리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 자, 요 거리 해볼까요? 요 거리. 지금. 요 18이라는 값과 내가 궁금한 위치와의 거리. 어떻게 계산하죠? 자, 1.4 빼기 1 제곱 더하기 1.8 빼기 1의 제곱의 루트. 그죠? 어떻게 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서 이렇게 거리를 했죠.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해보면 루트 1.4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8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4개의 거리를 계산해서 나온 거리가 가장 작을 때에 위치하는 화소값, 즉 22가 제일 가깝네요. 이건 대충 눈으로 보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최근인 내사법은 요 22의 값이 할당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01차 내사법. 01차 내사법도 동일하게 해주면 돼요. 그죠? 자, 처음에는 거리를 재요. 거리 아까 재는 거 했었죠? 요거 2개 했었죠? 다시 쓸까요? 루트. 요 18이라는 위치, 가계값을 갖는 위치는 아까 여기 1,1이었어. 1.4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8 빼기 1의 제곱. 요게 거리가 되죠. 근데 역거리 가중치는 이 거리의 제곱을 반비례되는 값을 가중치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0.89가 될 거고 이거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루트를 안 씌우는 거죠. 제곱을 해준 값이 0.79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원래 z값, 밝기값 18이라는 값에 0.79를 나눠줬더니 22.5가 되고 반면에 요 마지막 요거는 1을 이 거리 d제곱 0.79를 나눴더니 1.25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자, 이 부분이 분모가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요 분자들의 값을 전부 더해준 거를 이 분모들의 값을 전부 더해준 걸로 나눠준 거. 즉, 요 값을 요거로 나눠준 결과가 18.82가 됩니다. 18.8인데 이건 소수점이니까 이 디지털 넘버 화소값들이 다 정수로 되어 있으니까 반올림해서 결국 19라는 값이 입력이 되는 거죠. 바이리니어 방법으로 하면은 이 19라는 밝기값이 여기에 할당이 됩니다. 아까 리얼리스트 네이버는 2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01차 내사법이고요. 다음은 주변에 16개의 값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값을 하기 위해서 여기 각각의 어떤 값들이 다 있겠죠. 이 값들을 가지고 지금 바이리니어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하지만 총 16개의 값을 거리의 역가중치를 줘서 가중평균을 해준 결과가 이건 바이리니어는 아니라 큐빅 컨볼루션이겠죠. 큐빅. 네, 이렇게 되는 계산하는 것이 이제 큐빅 컨볼루션 입방회선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하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하 보정의 총 3단계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러한 기하 보정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돼요. 기하 보정은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뭐 변화 탐지 같이 시계열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즉 같은 지역에 대해서 다른 시기에 찍은 여러 가지 영상들을 같이 활용해서 뭐 화소 기반으로 특정 화소 혹은 특정 위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한 즉 그런 거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좌표를 모두 다 동일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어느 위치가 어떻게 화소가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런 시계열 뭐 변화 탐지 모니터링 뭐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자이크 영상을 제작할 때 활용이 됩니다. 모자이크 영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중 영상들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에 대해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을 하나의 조합 영상으로 통합할 때 활용을 하는 그런 기술이 모자이크 제작 기술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모자이크 영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거 보면 이게 백그라운드를 지도로 할 수 있지만 또 백그라운드를 반대로 뭐 위성 영상이나 이렇게 뭐죠? 항공 사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들 보면은 뭐 이렇게 사진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져 있나요? 아니죠?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큰 사진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사진들은 이렇게 하나의 큰 사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약간 중첩된 지역이 있게 그 지역을 촬영을 해서 얘네들을 붙여서 하나의 큰 사진처럼 보이게 한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모자이크 영상 제작 기술이. 네, 그런 것들도 이런 모자이크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들어가는 기술이 기하 보정, 영상 대 영상 등록 혹은 영상 대 지도 보정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영상 간에는 당연히 공간적인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매번 촬영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로 촬영을 한다, 비행기에서. 그럼 비행기의 어떤 자세 변화라든지 뭐 고도 변화에 따라서 정확하게 동일 지역이 딱 맞물리지 않잖아요. 공간적인 불일치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뭐 여기 공간적인 불일치라는 거는 영상의 가장자리 경계선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고, 방사적인 불일치도 발생해요. 방사적이라는 건 이제 화속 값 자체의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했거나 촬영 시 상태 차이로 인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대해서 찍을 때 어느 날은 되게 날씨가 좋고 쾌청한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씨였고, 또 다른 날은 막 구름도 끼고 거의 뭐 비도 올랑말랑해서 전반적으로 영상이 어둡고 그런 두 영상이 있다고 했을 때 동일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화소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두 영상을 모자이크 영상으로 만들면 색상 차이가 있어서 매끄럽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방사적인 불일치라고 하고, 요 공간적 방사적인 불일치를 최소화하면서 하나의 큰 영상으로 만드는 게 기술이 이제 모자이크 영상 제작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요 모자이크 영상 제작할 때 쓰이는 기법을 이제 패더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패더링 기법이라는 건 뭐냐? 개개 영상들 사이의 경계선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기본 영상이라는 거와 영상 2를 어떤 뭐 기하 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를 붙였어요. 두 개를 붙였는데 그럼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영상이 두 개인 거잖아요. 그죠? 이 노란색 영상에서도 이 부분이 존재하고 요 분홍색 영상에서도 이 부분이 존재해서 두 영상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모자이크 영상을 만들 때 이 노란색 부분의 화소값을 가져와야 되는지 이 분홍색 부분의 화소값을 가져와서 이 노란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다 노란색 영상으로 채우고 나머지 이어지는 부분을 요 뭐라 그러죠? 분홍색 영상으로 채우면 약간 영상 경계가 매끈하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이런 경계 부분에 높이 변화가 있는 고도 변화가 큰 건물이 있다거나 뭐 어떤 도로가 있다거나 하면은 그런 건물과 도로가 실제 같은 건물이 아닌 것처럼 위치도 달라질 수 있고 기복 변이와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패더링이라는 기법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중첩되어 있는 요 주황색 부분 있잖아요. 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에 임의의 선을 이렇게 만들어요. 임의의 선을 만들어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 화소값을 아까 보관하는 것처럼 화소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의의 선이 정확하게 이 두 개의 영상과 정확하게 같은 거리에 떨어진 임의의 선이다 하면은
요 선상의 밝기값은 두 화소값의 평균값을 여기에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임의 선에서 이런 식으로 그 노란색 영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노란색에 존재하는 화소의 화소값에 더 강한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 경계, 요 부분의 경계에 대해서는 거의 노란색의 화소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고, 반대로 요 주황색의 경계에 인접한 부분은 주황색이랍니다. 어, 이 분홍색 경계에 인접한 이런 화소값들은 거의 분홍색 영상 자체의 화소값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분홍색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더 줄이고 노란색에 대한 가중치를 늘리면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두 개의 사진이 하나의 사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 패더링 기법입니다. 요건 이제 선형 패더링이라고 하고, 사용자가 이제 임의로 딱 정확하게 이제 절반의 거리에 대해서 이런 라인을 만들어내는 경계선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중첩된 지역에 강 혹은 도로처럼 이런 선형의 그 특성이 강한 그런 라인들이 있다. 그러면 얘를 그냥 이런 접합선으로 활용을 하면 돼요. 이런 선들은 명확하게 선이 보이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분홍색에 가까워지면 분홍색 화소값을 더 높은 가중치를 주고, 다음에 노란색에 가까워지면 노란색 화소값에 더 강한 가중치를 줘서 이 중첩 지역의 화소값을 채우는 방식이 이러한 경계 패더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더링 기법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자이크 영상을 만드는 거죠. 마치 이거 하나하나가 작은 그 사진 하나하나들인데, 요 어떤 그 중간에 이런 가상의 선을 만들어서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영상의 화소값을 적절하게 가져와서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처럼 아주 공간적으로나 분광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이는 하나의 사진, 큰 사진을 만드는 것이 모자이크 영상 제작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